예, 오늘은 개인들께서 서학개미 분들께서 워낙 관심 많은 TMF와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채권, 미국 20년물 채권 그리고 미국과 ECB의 금리 인상 스케줄 그리고 위안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거는 지금 화면상에 TMF라는 미국 20년물 채권을 기본 상품으로 해서 파생된 세배수 투자 상품이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이 위치에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가 한 11월 10일 정도 되는데 지금 20년물 미국 채권이 종가 기준으로 4.148이네요. 4.148인데 지금 이 당시에 비슷한 지금 종가와 비슷할 때 TMF 가격과 비슷한 시기에는 4.248이었는데 4.2 정도였는데 0.1 정도 내려왔죠. 그러니까 채권 이 3배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서 와리가리 횡보하면은 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TMF라는 상품이 굉장히 무서운 게 만약에 20년물이 뭐 3%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약 25%인데 이게 그 양해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한 7, 80% 수익 날 수 있어요. 일단은 TMF 상황은 TMF로선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TMF로서 최악의 상황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흘리면서 와리가리 됐다가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최악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긴 해요. 지금 미국 20년 미국 채권 금리를 한번 볼 텐데 미국 채권 금리가 잠깐만요.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도구 모임에서 죄송합니다. 왜 이래 이거. 예, 금리 모니터링 도구상 이게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연준에서 지금 금리를 6월 14일 날 올릴 거라고 보는 비율이 64%로 늘었어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는 한 20, 30%가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7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5.75까지 올릴 거라고 보는 비율이 27%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이 생각보다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은 3.9였는데 4.4가 나왔죠. 일단 TMF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경제가 나빠지면은 주시에 있던 돈들이 다시 채권 쪽으로 쏠리면서 또 미국 연준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장기채 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겠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맞는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맞아요. 근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시기를 맞추긴 힘들어요. 왜냐면 이
경제 흐름이나 경제 이벤트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기에 이벤트를 터뜨리냐, 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랄까요, 정해진 메가 트렌드는 있다고 봅니다. 메가 트렌드는 시간이 지나면 와리가리 하든 간에 결국에는 한번 쭉 그 침체로 가더라도 그 시기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TMF에 대해서는 그렇고, 코스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 작년보다는 못한 실적이에요. 근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재료로 해서 엔비디아가 올라오니까 IT 비중이 높은 코스피가 지수가 좀 많이 반등했죠. 근데 38.2%를 맞고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그 내려갈 거라고 봤었는데, 근데 이게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한 거 A파동으로 보고 여기서 38.2% 되돌리고 쭉 내려갈 걸로 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아마 50%까지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그 IT 업종이랑 여러 개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침체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 미국이 올린 금리의 그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하락이 올 거라는 거는 예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이 따라올 거라서, 금리 인상이 차라리 여기서 멈추면은 큰 침체보다는 좀 마일드한 침체가 오겠지만 센 침체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준 자산은 조금 감소했어요. 200억 달러 정도, 일주일 정도 만에 줄었습니다. 연준 자산은 만기되는 채권을 되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줄어들긴 하죠. 그리고 QT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문가들마다 다른데 약 25bp에서 50bp 정도의 효과가 있다. 지금 950억 달러씩 하는 게 월. 그러면은 지금 금리 상단이 5.25인데 사실상 5.5%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M2가 줄고 있죠,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물 금리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최저 3% 초반까지 갔었는데 3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은행의 대출 금리도 은행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오른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반등했다고 막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끝나가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금리가 내려오면서 또 막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만요.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 폭락을 막았죠. 근데 이 금리가 지금 미국 채권 쪽으로 돈이 쏠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채권 쪽 수요가 약해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올 요인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면서 부동산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예상되고요. 또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을 대부분 사람들이 불패로 생각하고 있죠. 제가 보는 부동산의 견지는 한번 빈 공간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은 이렇게 간다고 봐요. 메가 트렌드는
지속적인 상승이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도심지 기준으로는 이렇게 간다고 봐요. 도심지 기준으로는. 근데 도심지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 96년이라고 하겠습니다. 95년, 96년, 그리고 여기가 2007년이라고 할게요. 2007. 그리고 여기가 2021이라고 보겠습니다. 2021. 그러면 이 부동산은 항상 이렇게 메가트렌드 선을 넘어서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메가트렌드 선을 이렇게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트렌드 큰 트렌드에서 이게 벗어났다가, 이게 버블 영역이죠. 버블, 여긴 엄연히 버블 영역이에요. 여기도 버블 영역이고, 근데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저는 한 여기쯤이라고 봐요. 여기쯤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쯤. 그리고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내려올 요인이 저는 몇 가지 더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설명이 길어지겠네요. 뭐 이제는 인구랑 부동산이랑 상관없다. 이게 굉장히 이제 진실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왜냐면 인구 얘기했던 사람들 다 버로우타잖아요 지금. 근데 이 지금까지 도심지 인구와 뭐 이제 세대수 늘어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인구가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이나 여기 여러 지역에서. 근데 투기적인 자본이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관행 때문에 사실 인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도시 인구가 주는 걸 떠나서 그거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서울 전체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1인 세대들이 30평대, 40평대 아파트를 산다? 그건 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가격도 부담이고 굳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주택 공급에 오피스텔은 잘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이제 일부 빌라들, 아파트는 통계 잘 잡히는데, 근데 지나다니시다 보면 오피스텔과 빌라가 서울에 엄청 많이 지어져 있어요. 서울 경기에. 이게 충분히 늘어나는 세대수를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 2000년 이후로 미국의 금리가 5%를 훌쩍 넘는 건 처음 경험해봐요. 처음. 뭐 2008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5% 정도. 근데 지금 그렇게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고 이런 금리는 처음 경험해봐요. 근데 그때 부채의 사이즈가 서울이나 전국의 중간 수준에 사는 사람들의 부채가 그 당시에는 전세 대출도 그 당시에 한도가 낮았고, 그리고 전세 대출 금리도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나왔으니까. 근데 부채가 그 당시에 평균 많아야 1억 정도 있었다고 치면은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웬만한 가구가 다 4억 정도 있어요. 4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때랑 또 다른 점 뭐냐면, 20, 30대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20, 30대들이 주식과 코인 열풍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산이 거의 마이너스예요. 대부분이 마이너스. 왜냐면 뭐 주식으로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마이너스. 통장의 주식이 마이너스나 아니 30% 이상은 됐을 거예요. 20, 30대들이 주식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이유가 세 번째 뭐냐면, 수요가 줄어버렸어요. 수요가.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왜냐면 매년 태어나는 인구가 70년대생, 80년대생은 80만에서 100만 정도,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80만에서 100만 명. 근데 지금은 지금 이제 30대가 되는 사람들은 뭐 60만 명, 또 5년 10년 지나면 또 이제 40만 명, 그 다음에는 20만 명 이렇게 막 줄거든요. 1년 출생아 수가. 그리고 또 사망자 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사망자는 결국에 주택 공급자입니다. 주택 공급자. 그래서 이분들은 그 주택을 내놔요. 죽기 전에. 아니면 상속을 하던가.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에 놀라운 기사를 봤었는데, 반포주공 아파트 1단지, 엄청 비싼 아파트죠. 거기 조합원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더라고요. 70세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6년이 지났잖아요. 2017년도에 제가 봤을 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70, 그러면 6년 6세란 거예요. 조합원 평균, 나이 평균이. 이 사람들이 반포주공 1단지 받아가지고 뭐 자식들한테 상속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속할 때 뭐 기본 2, 30억짜리 집에다가 뭐 재산 좀 더해지면은 상속세 5억 금방 나옵니다. 5억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뭐 팔 수도 있어요. 이걸 부동산은 상속세를 피하기 힘드니까 팔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현금을 인출하던가 하겠죠. 뭐 그거는 뭐 이제 부차적인 설명이고, 어쨌든 그 국채 금리를 보는 이유는 가장 크게 부동산과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경험하셨잖아요. 여기서 2007년도에 정점을 찍고 2013년도가 저점이거든요. 부동산 2013년도까지 뭐 많이 올랐던 데는 많이 빠지고 조금 올랐던 데는 조금 빠졌죠. 근데 강남 기준으로 뭐 20억짜리 집이 뭐 한 10억에서 11억까지 내렸죠. 11억. 그리고 뭐 10억대짜리 집들은 뭐 보통 한 6, 7억까지 내렸어요. 3, 40%. 이번에는 그 당시에 20억 하던 집이 뭐 한 40억까지 올랐잖아요. 30억에서 40억. 보통 강남 쪽은 한 25억 정도 했었죠. 30평대 집이 25억. 뭐 신축들은 30억이 넘어갔고요. 이런 것들도 한 12, 3억까지 내려간다. 저점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아파트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역전세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고, 금리가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이 3%대 금리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올린 거 3배, 4배 속도로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자본을 막으려면은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미국 20년 채권 수익률을 보는데, 이건 제가 좀 한번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보십시오. 여기서 1파동이 나왔죠. 1파동이 나오고 2파동이 나오고 3파동 이렇게 나왔고 4파동. 그러니까 지금 충격파동 단계인데 4파동은 보통 이제 트라이앵글이 많이 나오죠. 트라이앵글. 그리고 1파동이 이렇게 느리고 길었기 때문에 5파동은 좀 속도가 빠를 거라고 봐요.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이게 왜냐면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오니까 보통. 그것까지만 설명해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실까? 여기서 아직 생각보다 빨리 바로 올라가지 않고 와리가리 좀 할 수도 있어요. 와리가리.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주봉이에요. 주봉. 근데 주봉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여기서 색깔이 안 칠해지냐? 죄송합니다. 여기서 안에서 와리가리가 이렇게 되고 올라가겠죠. 정말 이 시점이 7월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관련된 뉴스예요. 미국의 꿈쩍 않는 미국 물가 소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훌쩍. 근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금리 인상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물가가 잡히려면 임금이 잡혀야 돼요. 임금이 오르지 않고 구인난이 없어야 되는데요. 지금 계속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임금이 또 소비력을,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진짜로 위험한 요소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서비스 물가 위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많이 많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4%대 찍히는 물가가 다시 또 6, 7%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미국 기준금리가 6%대까지 올려야 돼요. 6%, 7%까지. 그리고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합니다. 유럽도 식료품 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ECB가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면 달러지 인덱스가 이제 유로화랑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는 원화가 강세로 갔고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는 원화가 약세로 갔어요. 근데 ECB까지 금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세게 가져가면은 우리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약세고 달러에 대해서도 약세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도 역전이 심하죠. 175bp입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 원화까지 폭락하는데 1,400원대까지 가고 이거는 얘네들 알고 있는 거예요. 1,400원대 다시 간다는 거를요. 그리고 위안화 남미부터 아랍아시아까지 부상하는 위안화. 근데 위안화도 요즘 좀 위태롭죠. 어찌됐든 간에 위안화로 결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하고 중국이 브라질로부터 콩을 많이 수입을 하죠. 뭐 다른 원자재도 수입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 위안화가 기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달러는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달러가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해야 중국으로부터 자본 이탈이 일어나고 중국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화 환율 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이 당시에 한국은행이 레포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금리를 낮췄지요. 레포 시장을 활용해서요. 유동성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건 월봉으로 봐야 돼요. 월봉으로 원달러 환율은 월봉으로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뭐 어차피 트렌드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트렌드는 그대로 가는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거는 트렌드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마음이 다시 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저 자신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뚫었잖아요. 뚫었고 정확하게 여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지지 받았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 걸로 좀 봐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고 전고점 부근에서 한 번 또 조정 받았다가 더 가지 않을까. 위로 한참 더. 이래서 지금 원달러 쪽은 이게 너무도 완벽한 차트다. 이게 진짜 나오기 힘든 트라이앵글을 엄청난 크게 큰 트라이앵글을 뚫어버렸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게 한 약 3,000원 근처까지 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좋다. 그리고 이게 원달러가 3,000원까지 간다는 거는 나라 경제가 개판된다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나라 경제가 개판나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도 경제가 좋아서 실업자가 없고 이래야지 계속 가격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명목 가격은 오르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IMF 때나 이럴 때 봤을 때 명목 가격도 못 오르고 화폐 가치도 하락하는 그런
현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캘린더는 아까 보셨죠. 일단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약간 버벅댔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